파트 1 중대한 기억 오작동. 인간은 어떻게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인간은 어떻게 기능하도록 설계됐을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작동하지 않게 됐을까? 기억은 모든 생각과 느낌, 믿음과 행동, 몸의 화학 작용을 불러일으키는데 작용한다. 지금부터 이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느끼도록 설명해 보겠다.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았던 나의 기억을 잠시 떠올려보자. 그날은 언제였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1~2분 동안에 생생하게 다시 느껴보고 또 맛보고 냄새맡고 만지고 느껴보라. 이번에는 최근 들어서 가장 나빴던 날을 떠올려보자. 그날은 언제였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맛보고 냄새맡고 만지고 느끼면서 잠시 그 기억의 순간을 경험해보자. 그날을 좋은 날이나 나쁜 날로 여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날 들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가?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기분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당시의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느낌일 것이다. 자신이 속한 세상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거나 걱정이 했던 일이 무탈하게 진행했을 때 당신은 그 날을 좋은 날로 기억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날로 느낀다. 반면에 삶에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혹은 학수 고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당신이 그 날을 나쁜 날로 느끼고 기억한다. 물론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은 삶의 질이 외부적인 상황에 좌우된다는 믿음은 옳지 않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절대다수의 근원이자 원천이다. 만일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관계없이 당신의 삶에서 거의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당신의 삶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모든 인간은 삶의 거의 모든 날을 좋은 날로 경험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간혹 큰 불행을 마주하더라도 금방 평정심을 되찾고 예전과 다름없는 좋은 날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천 년에 걸쳐서 내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작동의 결과다. 오작동에 대해서 최의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이어지는 장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 전에 일단 주변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쁘고 시시하고 재미없는 날을 더 많이 겪는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나쁜 날을 보내는 것이 오작동에 따른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모든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하지만 사실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고장이 난 상태로 살고 있다. 우리는 자신을 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좋은 날, 나쁜 날, 그저 그런 날이라고 느끼며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작동 때문에 고장이 난 별도로 세상을 경험하게 만드는 네오 바이러스에 의한 결함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한다. 위험에 처해했을 때를 제외하면 우리는 본래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 인지신경과학자 캐롤라인 리프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경험이나 생리작용을 촉구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신체, 정신적으로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말이다. 모든 인간 메커니즘의 목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뇌에는 선조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긍정적인 상태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사랑에 연결된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고요함과 평화, 좋은 기분과 대응력으로 설계되었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이 시스템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길판을 이었고 성분을 줍고 김버스의 레베카 터너와 코넬리아코 마그렛 알테머스는 연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사랑에 깃든 기억이나 관계를 경험할 때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을 분비된다. 단 두려움에 깃든 기억이 너무 많지 않은 한 말이다. 당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시성해보는 위험한 상황에서 재빨리 벗어나는 데 필요한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방출한다. 그래서 성에 연결된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
이 작용관리에 대해서는 장후반부에 더 자세히 소개하겠다. 인간에게는 화학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으로 내정된 이런 기본감 외에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경험적인 특성이 두 가지가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된 방식이다. 삶의 경험은 마음이 지배한다. 솔로몬 왕은 3000여 년 전에 장원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선하면이라. 잠언서 4장 23절. 여기서 솔로몬이 강조하며 언급한 마음은 심장이 자리한 신체의 가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슴 혹은 지금부터 내가 마음이라고 지칭할 개념을 뜻한다. 나와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지미 네터빌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벤더벨트 병원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다. 내 소설은 외과 의인 지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은 사과해서 상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랑 다른 바 없어. 그렇게 제거해도 대부분은 다시 생겨나지만 말이야. 나는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과정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정서적인 문제도 근원을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솔로몬 왕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책에서 언급할 기본 용어 몇 가지를 정의하고자 한다. 의식적인 마음, 잠재적인 의식 마음, 무의식적인 마음, 영혼, 마음에는 무의식, 잠재의식, 의식, 영혼, 그리고 운해가 포함된다. 영혼은 우리의 본질이자 영혼이 존재하는 부분이다. 뇌파가 델타, 세타파인 상태. 관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유아기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 한 가지를 상쇄하려면 긍정적인 경험이 10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이들은 긍정적인 경험 한 가지를 겪을 동안에 부정적인 경험을 10가지나 겪는다는 사실도 연구로 밝혀졌다. 그러면 당연히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테지만 다행히 우리는 어릴 때 겪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막아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볼 것이다. 뇌의 정기적인 활동을 기록하는 뇌전도 검사에 보면 성인의 경우에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등 5가지 뇌파가 관찰된다. 반면에 아동의 지배적인 뇌파를 조사해보면 태어나서부터 생후 영양까지는 델타파와 세타파 2가지만 주로 나타난다. 델타파는 주파수로 될 때 가장 낮고 느린 뇌파다. 성인의 경우에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수면 상태에서 델타파가 나타난다. 하지만 만이기서의 요원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델타파가 나타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할 경험이 그 즉시 너의 심층적인 프로그램에 입력이 된다. 세타파는 델타파와 더불어 느린 뇌파다. 특히 공성에 정리거나 꿈을 꾸는 뇌 수면에 빠져있을 때 전형적으로 관찰된다. 만 2세에 무릎 때는 깨어있을 때의 주된 뇌파가 델타파에서 세타파로 바뀌며 성인의 경우에는 얕은 잠을 자거나 깊은 명성할 때 주로 이 상태에 이른다. 아이들은 뇌파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흔히 연설 세계와 상상 속 세계를 뒤섞어 받아들이는 특징을 보인다. 만 6세에서 12세 사이는 주된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어서 배우고 학습하는 안정적인 상태에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전환이 된다. 성인의 경우에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거나 성찰할 때 알파파가 관찰된다. 그러다가 만 12세에 전후가 되면 DNA 배질이 충분히 성장해서 베타파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베타파에는 자기인식, 논리적인 사고, 의식적인 의사결정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베타파에서 주파수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빠지면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렇듯이 발달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뇌파는 근본적으로 베타파 이전과 베타파 이후의 두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 만 6세 지금까지는 DNA 배질이 의식적인 사고와 자기인식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필터가 전혀 없다. 그래서 모든 경험이 곧바로 마음에 다운로드된다. 그와 동시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비워나가는 정의화하기에는 생사가 걸린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의 상시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즉 인간은 어린 시절에 사고로 죽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책에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생존을 보장하려고 갖춰진 것이다. 지금도 생생한 어릴 적 기억이 있다.
난이 내릴 때에 괴물이 옷장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다가 내가 잠들면 옷장에서 나와서 나를 덮칠 것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이 와서 옷장을 확인하고 부모님도 옷장을 열어보고 안심시켰지만 나는 괴물이 아주 겨울에서 부모님과 형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 어쩌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지만 없었다. 내 말은 믿어지는 이도 없고 또 잠들면 틀림없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여겼으니 말이다. 예전에 5살짜리 아들을 둔 어느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들이 보조바퀴 없이 두 발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해서 보조바퀴를 떼어주려고 뿐이나 시도했는데 그래야지 아이는 단 몇 분도 안 되어서 포기해버렸다. 엄마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물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이는 해외에서 언제나 망설임 없이 곧바로 답답했다. 죽을 거예요. 물론 내 방 옷장에는 괴물이 없었고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죽을 리는 없다. 그렇다고 그런 엉뚱한 믿음이 정신장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래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모든 전제적인 위협에 과잉 반응하게 되어 있다. 과잉 반응 외에 딸이 선택할 방법이란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것뿐인데 미온적인 반응은 생존의 불리기에 작용한다. 영리하기에는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험한지에 관한 지식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을 보완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적인 느낌이 과장된다. 그런데 역으로는 이유로운 측면이 있다. 어릴 때는 뇌파가 베타파로 바뀌지 않으므로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난다. 델타 세타파 상태라는 내정된 개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최고의 방역 기전이다. 어떤 행동이 안전하고 위험할지를 배우는 과정이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행히도 결국에는 모두 이 단계를 웃은다. 이 상황을 가정해보자. 친구들과 어울려서 파티를 하러 갔다. 당신은 탄산음료로 마시고 있는 한 친구에게 나도 음료수 하나 줄래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친구가 미안해. 이게 마지막 음료였어라고 대답한다. 그런 대답을 들었다고 바닥에 누워서 울고불고 때를 쓰겠는가? 당연히 그럴 리였다. 하지만 3살짜리 아이였다면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어른 이름의 심각한 정신장애로 치부될 행동이지만 아이에게는 전형적인 생명 메커니즘의 일부다.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 두려움에 관한 기억의 강도는 그 사건이 벌어진 동안에 붐비던 아드레날린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비록 우리가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실제 붐비던 아드레날린의 양은 상당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트라우마처럼 작용하는 델타 세타파 기억을 한정 가지고 있다. 이런 기억들도 바르게 처리해 치유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아직 합리적인 사고하는 능력이 없기에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냉하다. 죽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소년스러운 말이다. 어른의 경우에는 두렵지만 두려움의 이유를 잘 모를 때 델타 세타파의 기억 때문에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런 마음 속에는 합리화해서 두려움을 외부 환경 요인과 연관짓는다. 대단히 강해지다. 우리가 그냥 솔직해질 수 있다면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 잘수하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다. 그래, 나는 지금 교통체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 이런 기억 오작동의 근원이 되는 기억을 찾아서 그 제약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이야.